안녕하십니까. 우리 CFA 레벨 1의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를 담당하게 된 우리 이택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희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라는 그 과목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학생인 분들은 학교에서 또는 우리 또 직장인 분들은 예전에 회계 원리란 과목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 Finance Statement Analysis는 딱 그렇다고 해서 회계 과목은 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엔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기업 정보를 가지고 애널리스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이고 수익률이 어떻고 다른 피어 대비 또는 동종 산업 대비 어떤 포지션에 있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과목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그리고 또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CFA 공부를 하실 때 레벨 1에서 가장 처음 준비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 장점이 뭐냐면 다회를 할 수 있다, 다회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양이 많아버리면 힘들어져요. 왜? 나중에 가면 까먹거든요. 왜? 나중에 또 이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과목을 하다 보면 앞에 했던 거는 휘발성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던 과목들에 대한 개념들, 우리 배웠던 테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점점 좀 희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FSA, 추약해서 FSA라고 부르는데 FSA를 준비하실 때 주요한 것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우리 노트 한 권을 거기다가 내 모든 거를 다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나서 이제 시험 보기 뭐 며칠 전이 됐고 그 전날이 됐든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브 노트를 잘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우선 강의 서두에 목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강의 노트 요 하나만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만 잘 푸시고 그리고 또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중에 파이널 리뷰까지 해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보시면 충분히 우리 FSA 과목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를 저희가 진행하기 앞서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 원리를 회계 기초를 잘 몰라도 물론 이제 프리 코스를 통해서 회계 원리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예 회계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내용들을 따라가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다. 다만 제가 좀 가르쳐 드릴 때 간단한 원리들이나 뭐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 슈에즈 노트, 우리 지금 이 기본서가 아니라 우리가 슈에즈 노트를 기본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슈에즈 노트에 있는 내용들만큼은 웬만하면 다 다뤄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만 공부하셔도 좀 충분해요. 그래서 이 슈에즈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가 모르는 것이 없도록 다 이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의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옮겨가는 그러한 준비를 이번 우리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강의 항상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우선은 회계사직을 한 지가 이제 2010년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회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에도 잠깐 있었지만 주로 M&A 쪽 기업 딜과 관련된 부서에서 빅펌에서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로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로컬 회계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죠. 딜과 딜 베이스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Financial Statement Analyst,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그냥 업이 돼버렸죠. 그래서 M&A 할 때도 중요한 것들이 회사의 공개 정보가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된 정보를 갖고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향후 미래 전망까지 추정해보는 그러한 작업들이 기본으로 제가 수행했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의 실무와 결합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쪽 과목을 FSA 과목을 다뤄주시면 굉장히 더 심화된 그러한 접근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우리 가볍게 FSA가 뭔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우리 본 테마, 본 리딩 챕터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우리 강의 노트 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스웨저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강의 노트에 축약을 해놨고요.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제 그 스웨저 노트를 따라가면서 짚어드릴 것들 짚어드리고 거기에 있는 예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요, 제게 제공된 서브노트에 있는 그 강의 목차 순서대로, 챕터 순서대로 진행할 거니까 앞에서부터 강의 노트 페이지 1부터 계속 서브노트 페이지 1부터 계속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죠. 넘겨보시면, 자, FSA가 뭐냐? FSA가 뭐냐? FS는 이렇게 하나였고, 요걸 갖다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고요. 이 Finance Statement가 재무제표인데, 이 재무제표를 뭐 한다? Analysis 하는 거야, Analysis. 네, Analysis. 분석하는 거, 분석. 자, 그럼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재무제표가 뭐죠? 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기업이 자기가 어떤 영업활동을 했는지, 어떤 실적을 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숫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재무제표들을, 여러 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분석의 방법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만 갖고 재무제표를 다른 회사와 뭐 동등 비교할 거야?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FSA 과목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이 애널리시스는 결국에는 재무 비율을 가지고 한다. 재무 비율. 재무 비율은 뭐죠? 재무제표를 가지고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레시오를.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동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자 보상 배율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뭐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든가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그 비율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겠다, 어떤 의견을 내겠다라는 게 바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FSA를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들어간 회계 원리에 대해서, 회계 기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죠. 하지만 뭐 분계까지 뭐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거나 뭐 분계에 집중하시거나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재무제표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이 책에 나오는 것만큼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그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FSA가 뭔지 알았어. 자, 그러면 재무제표가 뭔지 또 알아봐야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결국에는 뭐다? 2번 보시면 기업의 재무보고 Financial Reporting은 무엇으로 하는가? 즉 재무제표로 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기업의 재무보고, 파이낸셜 레포팅이라는 거, 보고를 하는데 뭘 보고해?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업이 실적이 이번에 어땠는지, 기업의 현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기업들은 있다. 특히 상장사이든, 그죠? 상장사나 이런 기업들,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감 대상, 외부 감사 대상이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은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란 말이에요.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고의 방식을 바로 재무제표로 하게 되고요. 그것을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 이 재무제표는 그래서 어떤 규모 큰 것들은 어떠죠? 감사를 받죠. 외부 감사, 저 같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그 회계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되었음을 인증해 주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규칙, 우리가 GAAP이라고 합니다. GAAP, GAAP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까요? 회계사가 만드나요? 그건 오해고요. 기업의 재무제표는 회사 담당자, 회사의 경영진이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수적을 했는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기준이 없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봐. 이익이 원래 손실 났는데 난 플러스라고 막 말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써서 미래의 이익까지 뭐 예를 들어 매출을 잡는다거나 이러한 오류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룰을 정해야지. 똑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똑같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다르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다르게 실적을 보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어떤 경영진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 편의를 가지고 만들 수 없게 하자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계 원칙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FSA가 우리나라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글로벌리 통용되는 회계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첫 번째 US GAAP. 그래서 미국, 이거는 US GAP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있어요. US GAP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미국과 크게 대립되는 나라가 어디죠?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거 말고요. 크게 전통적으로 회계 쪽에서는 유럽이었다. 유럽 쪽에서는 지금 현재 IFRS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계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 미국령에 속한 기업이나 유럽에 속한 기업들은 요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서로 작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편의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바로 회계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FSAB라는 기관에서 이 갭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ISAB라는 기관에서 만들고요.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재무제표를 다른 사람들 비교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 편의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듭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고,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에서와 대차제표 어떤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거기서 숫자들을 따와가지고 재무 비율들을 만들어 본 다음에 A라는 회사의 재무 비율과 B라는 회사의 재무 비율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어디가 크네 작네 이런 판단을 하면서 A 회사가 B라는 회사 대비 어디가 더 장점이고 또는 실적이 좋았고 안 좋았고를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를 가지고 만드는 재무 비율로 애널리시스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재무제표 종류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는 크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기 써있죠. 첫 번째, 밸런스 시트라고 합니다. 밸런스 시트. BS라고 약자로 하고요. 밸런스 시트라고 하고, 이거는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 상태표라는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12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 말인 12월 31일자에 회사의 자산부채 상황을 말해줘. 자산부채 상황을 말해줘. 그래서 사실 재무제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이기에 BS라는 재무제표는 이쪽에 차변이라고 합니다. 자산계정 쪽이고요. 이쪽을 부채라고 하고요. 이쪽에 대변 계정에, 그리고 대변 계정 밑에 자본이라는 구조로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표시를 많이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쪽을 차변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회계 원리에서. 이쪽을 대변 쪽이라고 적는데,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자본금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회사의 주주가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자본을 나타내는 게 자본 계정에 들어갑니다. 그 자본과, 근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 돈만 가지고 할 수가 있나 없나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조달을 하죠. 외부 차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조달, 외부 조달. 이거는 내부 조달. 자금을 조달한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자본을 조달해서 여기다 1억, 여기서 1억 조달했어. 2억을 가지고 자산을 사야 돼요. 자산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기계장치도 있을 수 있고, 토지도 있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뭘 만들 수 있습니까? 회사가 물건을 파는 제조업이라면 물건을 만들 기본 시설을 우리가 자산으로 잡아놓을 수 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자산을 통해 이 자산, 취득한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재고자산이라는 것도 만들죠. 그죠? 재고자산이 뭐야? 내가 팔을 만들어서 팔 제품인 거죠. 제품이에요.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팔아야 뭐가 생겨? 수익이 생기는 거지. 매출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이 조달에 얼마큼 내가 조달을 했는지, 내 자본 구조가 이런 거 이제 부채와 자본의 비율 이런 것들 자본 구조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산이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는지, 즉 이거와 그래서 자산은 결국엔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된다라는 항등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결국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이 회사를 운영한 자본을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자산을 취직해서 자산을 통해 가지고 재고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바로 기업의 어떤 그 목적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 BS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뭘 말해준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영업을 했고, 네가 최초 시점이든 기말 시점이든 특정 시점 스탁의 개념, 특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자산, 부채 현황의 구성 현황을 숫자로, 각 계정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결과를. 그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규모가 크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회사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자, 이거는 아까 스탁의 개념으로 특정 시점, 예를 들어 회계기간 말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건 뭐더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플로우의 개념이죠. 자, 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정 시점의 손익이라는 말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특정 기간을 주어주고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실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려면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출을 적는데 일별로 적을 거예요? 아니죠. 1월 1일날 매출 얼마.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매출을 다 적고 원가를 다 적고 이렇게 해서 최종 단기 순이익까지, 이것도 인컴 스테이트먼트 배울 때 더 뎁스 있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이렇게 쭉 구조로 해서 단기 순이익 뭘까? 회사가 결국엔 비용 나갈 거 다 주고 월급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세금 낼 거 다 세고 이자 낼 거 다 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남아요. 이 넷 인컴이라고 하는 단기 순이익이 결국엔 뭐다? 이것이 주주목이다. 주주의 목. 아까 BS에서 자본 쪽이 주주 거다. 주주 거. 이 단기 순이익이 결국엔 나중에 자본 계정에 쌓여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이익이 나면 자본이 계속 증가를 하더라. 왜? 이게 계속 단기 순이익이 자본 계정에, 이익잉여금 계정이에요. 사실은 자본의 이익잉여금 계정에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돈을 잘 번, 매출이 이제 1월 1일부터 계속 돈 버는 회사, X1년도, X2년도, X3년도 계속 돈을 벌어서 단기순이익이, 강순이익이 막 들어서, 그럼 이거 모아가지고 다 자본이 계속 증가해. 그러면 반대로 자산도 증가해야지. 부채가 불변이면요. 자본이 계속 증가해. 그럼 자산도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되는 구조인 거죠. 자, 자본이 증가하면 만약에 현금으로 단기순이익을 다 벌었다. 그럼 여기에 현금 잔고가
계속 늘어나겠죠. 별다른 뭐 투자를 안 했다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않거나 뭐 특정 자산을 사지 않았다 그러면 현금이 계속 현금 부자가 되겠죠. 되게 바람직한 그러한 선순환되는 재무제표를 가정한다면 이건 BS죠. BS 상의 자본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자산의 규모도 커지면서 회사가 커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 그런데 아까 밸런스 쉿은 특정 시점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재무제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BS랑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대부분 하나는 스탁이고 하나는 플로우의 개념이니까 다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BS와 IS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인데 또 중요한 재무제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CF가 중요해요. 현금 흐름표라고 하고요. 현금 흐름표는 또 뭐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재무제표를 우리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 때 발생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좀 틀려요. 현금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용돈기입장을 어렸을 때 작성을 해봤다면 엄마한테 10,000원 받아서 5,000원 빵 사 먹고 남은 잔액 5,000원 이렇게 현금 베이스로 우리가 용돈기입장을 적죠. 매달 며칠 날 떡볶이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는단 말이야. 이게 현금주의라면 발생주의는 그런 개념과 틀립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돈이 안 들어와도 매출로 잡아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물건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일으킨 사람인데 물건을 이미 고객한테 다 전달했어. 그럼 내가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물건이 고객이 주문했는데 아직 돈은 못 받았지만 먼저 물건을 다 배송을 해놨어요. 그래서 돈 받을 일만 남았지. 그랬을 때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 나한테는. 근데 그러면 현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잡을 수 있어, 없어? 내 수익을 현금 얼마가 안 생겼으니까 그냥 미실현 수익이 되어버리죠. 현금주의에 따르면. 하지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는 아직 돈을 안 받았지만 내가 할 의무, 내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내가 수익으로 매출로 그런 금액들, 돈 아직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매출로 잡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나 돈 한 푼도 없는데 그 해년도에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익이 생겨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은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자도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흑자도사라는 건 말 그대로 흑자가 났어. 흑자가 났다는 건 돈을 벌었다. 이익을 냈다라는 거거든. 근데 도사 망했대. 왜 망했을까요? 재무제표상에는 돈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 이익이 쌓여있어. 근데 실제로 돈을 못 받아서 원래 우리가 도산이 돼가 부도가 나는 거는 갚을 돈을 적시에 현금으로 못 갚았을 때 이 도산이 부도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나는 회사라 하더라도 돈을 잘 회수를 못했으면. 그래서 회사의 어떤 이 회사의 지금 영업사항 또는 회사의 어떤 그 지불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가지고는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우리가 비교 지표로 봐야 될 게 이 회사가 현금이 어떻게 현금 잔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영업으로 현금을 얼마큼 벌고 또 투자로 현금을 얼마 지출하고 그래서 현금의 잔고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왜? 실제적으로 현금이 없었을 때는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도 1일 동안 기초부터 기말 시점까지 어떻게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지를 결국엔 보여주는 그러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표다. 재무제표다라는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의 기업의 현금 유출 및 유입을 원래 사실 더 뎁스 있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관련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또 있대. 뭐가 있을까? 자본변동표. 여기 보면 이름이 아주 어렵게 나와 있죠.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 Statement of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
자, 스톡홀더스 에쿼티가 결국엔 주주입니다. 주주 지분이에요. 이 주주의 지분은 결국엔 자본이라고 하고, 이 자본이 어떻게 증감, 변동, 체인지 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뭐다? 자본 변동표예요. 자본 변동표는 일정 시점, 이것도 우리 BS처럼 일정 시점에 자본도 나오지만 이건 뭐다? 기초부터 기말 시점까지 자본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자본 쪽이 약간 BS의 자본 쪽이 어떻게 증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다라는 거고, 그 일정 시점의 자본의 크기 및 구성과 그 일정 기업의 자본 변동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자본 변동표는 딱히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자주 다뤄지는 재무제표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또 5번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플러스 이러한 표로 된 거 말고, 이거는 딱 표로 돼 있어요. 양식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 말고 5번째 또 뭐 있대? 하나가 풋노트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석이란 부분은 뭐냐면, 여기 썼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 회계처리 방법, 그리고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 취득 및 처분회 등의 내용, 즉 재무제표 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라는 금융검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회사, 공시를 해야 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땅땅땅땅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또 넘겨보면 쫙 글로 된, 글과 물론 표와 숫자로 된 부분이 쫙 있어요. 그게 바로 주석이에요. 그 주석에는 어떻게 되냐? 이 숫자,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별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 그리고 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있는 회계기준이 어떤 기준을 따라서 결국엔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아줘. 그다음 설명서 같은 개념, 설명서. 재무제표의 설명서 같은 개념으로 풋노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손익계산서만 갖고 이해가 안 될 때 풋노트를 보면, 이 매출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구나. 이런 감가상각비가 뭐 어떻게 구성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풋노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있는 이 밸런스시트과 인컴 스테이트먼트, CF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뎁스 있게 이 풋노트에 있는 내용들, 상세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더 첨가해서 공부를 하셔야, 이해를 하셔야 분석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결국에 오케이, 재무제표까지 이제 여러분들 어떤 구성이 되는지 배우셨죠? 자, 그 상태에서 재무제표는 결국엔 누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고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이용을 할까요?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한다고 했죠? 회사의 경영진이 작성합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수익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자기가 운영을 하는 회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주주와 경영진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대주주가 회장 역할을 하고 있거나 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주가 대표이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니죠. 많은 미국계 회사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 전문 경영인한테 주주들이 맡긴단 말이에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지만 전문 경영인을 써가지고 회사의 운영을 맡겨요. 그러면 주주들이 결국 회사가 잘 운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경영진이 경영 성과를 잘 냈는지 보려면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물론 내부 보고를 받긴 하겠죠. 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하면 그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정보를 가지고 주주들이나 또는 이렇게 밑에 써 있죠. 금융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채권자들, 그리고 신용평가 기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현 캐시플로우가 양호한지 이런 평가하는 회사에 등급을 주는 신용평가 기관, 또는 우리 회계감사인들, 재무제표를 받아야 재무제표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세무서,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를 알아야, 회사가 이익을 낳는지 알아야 과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 해야 되나 서포트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가 회사의 재무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율 분석이나 추정을 갖다가 내둬놔야 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또 회사의 투자를 검토해 볼 수가 있다. 또 반면에 여러분들 어떤 A라는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봅니까? 안 봅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아, 당연히 보고 가야죠. 안 보고 갔다가 회사의 재무제표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또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방법으로 구직자 또한 재무정보를 이용하죠. 재무제표를 이용하죠. 자, 그렇게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재무제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결국엔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볍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뭔지, 재무분석이 뭔지, 결국엔 FSA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인트로가 끝났고 이제는 각 챕터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챕터 진행하도록 할게요.